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대 보라매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10대 임신부는 20대 이상 임신부보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고 그만큼 조산할 위험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개학철을 맞아 영유아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성 각별망염을 비롯한 눈병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가 미취학 학생의 관리를 강화해 의무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수두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인 대상포진. 이 대상포진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지만 피부 발진과 함께 극심한 통증으로 악명 높은 질환인데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만큼 이 대상포진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질환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10대 임신부는 20대 이상 임신부보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고 그만큼 조산할 위험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 보라매병원 이진용 교수팀이 2010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유산이나 출산을 경험한 여성 46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임신 기간에 받은 진찰 횟수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10대 임신부는 평균 6.3회, 20대 이상 임신부는 평균 9.4회 출산 전 진찰을 받았습니다. 10대 임신부가 조산을 경험하는 비율은 3.7%로 20대 이상 임신부의 조산 비율은 1.3%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며 초중고등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을 기준 학생 수는 663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7% 감소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학생 수가 8.1% 감소해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초등학생은 1.5%, 고등학생은 2% 줄었습니다. 외국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20.2% 증가한 9만 9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4.2% 늘어 10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많았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이었지만 방치된 아이들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데요. 교육부는 아이들의 안전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부모의 학대에 시달려온 초등학생은 결국 사망한 지 3년여 만에 냉동고 속에서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목사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하고도 10개월간 집에 방치된 부천 여중생은 가출했다는 부모의 거짓말에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락스 학대를 당하다 숨진 신원영 군은 지역 아동센터가 학대 조짐을 발견해 신고했지만 초등학교 입학식 전까지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안전사각지대의 미취학 학업 중단 아동이 매해 1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방안을 내놨습니다. 미취학 및 학업 중단을 포함하여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의 안전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취학 면제, 유예 조건이 한층 강화되며 관련 전담기구가 각 교육청에 설치돼 결석 2일차부터 상황을 점검하고 실태 조사 등 지속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미취학 학생을 돌보는 아동센터 등은 학생 관리 현황을 의무 신고하고 관할 교육청은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해외로 유학 가는 학생의 경우도 출국 전 학교에 신고하게 해 정기적인 소재 확인이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매년 아동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학철을 맞아 영유아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성 각별막염을 비롯한 눈병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에서 20일 사이 유행성 각별막염 환자는 총 진료 환자 1000명당 24.8명으로 2주 전 20.3명보다 22% 급증했습니다. 특히 0에서 6세의 경우 1000명당 80.6명으로 나타나 영유아에게서 발병이 심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고 눈병에 걸렸다면 학교나 어린이집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의 종로와 중구는 저녁 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이 빠져나가 그야말로 텅 비는데 흉악범죄 발생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도봉구는 범죄 발생이 가장 적었습니다. 불이 꺼진 식당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밤손님. 도로 한복판에서는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지갑을 꺼내갑니다. 서민들이 모여 사는 주택가 역시 절도범들의 단골 범행 장소입니다. 각각 서울 중구와 종로구, 영등포구의 범행 현장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이들 3개 자치구가 인구 10만 명당 살인과 성폭력 등 5대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는 3,940건, 종로구가 3,035건으로 1, 2위, 영등포구가 1,814건, 광진구와 용산구, 금천구도 1,6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구와 종로구, 영등포구는 2012년 조사 때도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해 3년 동안 치안 수준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종로구는 살인과 성범죄에서, 중구는 강도와 절도, 폭력에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구나 종로구 등 도심 지역은 상시 거주 인구는 적지만 유동인구와 유흥시설이 많아 범죄 발생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도봉구는 758건으로 5대 범죄 발생 비율이 최저였고 노원구와 성북구, 양천구도 범죄 발생률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5대 범죄의 발생 건수로만 보면 강남구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가 배정된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총 130조 원이 사용됩니다. 그중 특히 중점을 둔 곳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유망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준비부터 사업까지 창업 전 과정을 도와주는 청년 창업 성공 패키지 500억 원을 비롯해 150억 규모의 대학 창업 펀드를 새로 도입합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만 개 늘리고 경력 단절 여성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총 17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방재정 확충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9조 2천억 원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11% 이상 그 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은 충분히 편성한 지장이 없다. 북한 관련 예산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병사들의 봉급 인상과 급식비 단가를 올리는 등 국방 예산으로 총 40조 3천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외교 통일 분야는 개성공단 사업 중단과 어려운 남북경제협력 사업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5% 감소했습니다.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제주에서 50대 남성이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고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콜레라와 비브리오 폐혈증은 모두 오염된 해산물을 먹고 걸릴 수 있는 데다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숨진 사람은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생선회를 먹다가 감염됐습니다. 평소 알코올성 간경변, 만성 췌장염과 신부전, 당뇨 등을 앓았는데 이런 지병이 폐혈성 쇼크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간질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장기 이식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간질환 환자나 당뇨 환자 같은 만성 질환자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날거로 된 수산물 같은 것들은 절대 이제 여름철엔 드시면 안 되고요. 치사율이 60%에 육박하는 데다 8월에서 9월 급증하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당분간 해산물을 날로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위장약을 복용해왔거나 위절제술을 받은 사람도 해산물을 날로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콜레라균은 위산에 약한데
위장약을 오래 복용하거나 위절제술을 한 경우 콜레라에 감염 시 위산이 제 역할을 못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과 해수 온도가 내려가도 콜레라균은 바로 사라지지 않고 가을까지 증식하는 특징이 있어 당분간 해산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큰 일교차에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유소아라든지 노인, 그리고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거나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호흡기적인 면역이 굉장히 약하시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경우에 폐렴 같은 중병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추워질수록 더 오래 생존하는 데다 예방 백신이 없어 손 씻기, 양치질과 같은 위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환절기엔 위생 관리와 함께 강조되는 게 체온모호입니다.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건강한 사람도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데 고혈압 환자는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혈압 상승이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가슴 통증과 같은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을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이런 시기에 갑작스런 심장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심장질환이 생겼을 때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미리 알아보고요. 심혈관 질환자는 환절기에 가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한 스몬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스몬비가 있는데 바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경복궁 근처 도로. 한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며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누르는 운전자도 있고 심지어 오토바이 위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좀비, 스몬비 운전자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에 비유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피해가요, 우리가. 위험하니까. 그런 사람들 뒤따라가다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최근 수원에서는 스몬비 운전자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흰색 차 운전자가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면서 옆차로를 침범했고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 차를 피하려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차가 시속 60km로 주행할 경우에 문자 확인을 위해서 2초 간만이라도 전방에서 눈을 떼면 약 35m 정도를 눈을 감고 달리게 되어 음주운전보다도 더욱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몬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으로 신호위반 수준에 그치는 데다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몬비 운전에 대해 관련 규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서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장우 관장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법정기관입니다. 매년 집계되고 있는 아동학대 통계에서 80% 이상은 안타깝게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자장가로 많이 불러주시는 섬집 아기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엄마가 섬 그늘에 불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할머니께서 불러주시는 이 섬집 아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만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 가사와 비슷하게 야간에 일을 하면서 아동이 방치되는 가정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동학대 유형 중에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먹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4월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자녀 10명 중에 7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부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이 중 4명은 태어난 지 10년이 넘어서야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후 10년 동안 이 아동들은 필수 예방접종을 비롯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방임되고 방치되는 아동들은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없다면 위기의 순간에 구조되기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공간인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 양육 지식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학대 발생 유형이 전체 특성 중에 30%에 해당합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입니다. 아동이 학대를 받아 부모와 일시적으로 분리가 되어도 결국 아동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한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인이 있으시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보호체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경찰 신고전화와 같은 112입니다. 또한 가까운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둘째가 태어나면서 두 아이의 아빠로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부모로서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 나와 내 아내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건강하셔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기게 되고 아이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바라게 자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육아를 위해 애쓰고 계신 부모님들을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가 다른 아기에 비해 발달 속도가 느리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기의 성장 발달 속도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분히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서 아이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